서울 변두리의 재개발 구역은 이미 절반 이상이 철거되어 있었습니다. 먼지와 콘크리트 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박만수는 마지막으로 남은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철거 표시가 선명하게 칠해진 벽 앞에서 그는 오래된 열쇠를 한참이나 손에 쥐고 있었죠. 그 열쇠는 그의 지난 40년을 잠궈둔 묵직한 세월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SH공사 직원이 찾아와 마지막 보상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에 최종 지급이 완료됩니다. 만수는 무표정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그 순간 2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은행 계좌에 찍혔습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를 때 직원은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수는 대답 대신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하게 산다, 그게 나한테 해당되는 말일까? 그의 마음엔 묘한 허전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오래된 시계가 여전히 같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세 딸이 남겨둔 명절 선물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첫째 혜정은 대기업 임원 사모답게 고급 수입 과일을, 둘째 수지는 부동산 계약서 사본을, 막내 은비는 직접 쓴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그는 세 개의 상자를 차례로 열어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지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마음 편히 지내세요. 늘 응원합니다. 그날 저녁 세 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혜정은 이제 아버지 돈으로 노후 대비는 끝이네라며 웃었고 수지는 투자만 잘하면 더 불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막내 은비만이 조용히 밥을 푸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자 만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돈 이야기 그만해라. 난 아직 안 죽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밤이 깊자 불 꺼진 거실에서 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딸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아버지 돈으로 투자, 불릴 수 있다. 그 단어들이 쉴 새 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일궈온 삶이 돈 한 줄로 계산되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책장 아래 숨겨둔 예전 통장과 이제는 숫자로만 남은 보상금 서류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죠. 그래, 진짜 마음을 가진 게 누군지 한번 보자. 다음날 새벽 만수는 오래된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지갑엔 몇만 원만 남기고 모든 현금과 서류를 봉투에 넣어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유언장 작성 서류에 사인을 하며 이건 비밀로 해주시오라고 짧게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는 의아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그는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이별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을 나서는 그의 손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문을 닫을 때 오래된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지난 인생이 그와 함께 종을 울리는 듯했죠. 그날 이후 박만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만수는 새벽 안개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가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고 그는 그 사이를 비집고 나아갔습니다. 낡은 외투 주머니 속엔 가족 사진 한 장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몇 번이고 꺼내보며 오래전 함께 웃던 딸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다 나처럼 늙을 줄은 모르겠지.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첫째 혜정의 아파트였습니다. 입구부터 다른 세상처럼 반짝였고 경비실 앞에는 고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조심스레 출입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인터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만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대답했습니다. 딸을 좀 만나러 왔소. 경비원은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더니 미심쩍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거주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혜정 내 딸이요. 그 순간 경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그는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잠시 후 경비실 인터폰에서 혜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라고요? 우리 집이요? 만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세요. 혜정의 짧은 말이 들렸습니다. 경비원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죄송하지만 확인이 안 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만수는 더 말하지 않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자동문이 닫히며 삑소리가 났습니다. 비로소 도시의 소음이 다시 귀를 채웠습니다. 그는 근처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빽빽하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갔지만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딸 집 앞인데도 이렇게 낯설 줄이야. 그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노숙자처럼 젖은 외투를 부여잡은 채 주머니 속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 혜정은 아버지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없이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비가 점점 굵어지고 신호등 불빛이 젖은 길 위에서 번졌습니다. 그는 택시 한 대가 지나가는 걸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젠 아무리 찾아도 나를 알아볼 사람은 없겠지.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젖은 구두 속으로 찬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공원 벤치 아래에서 처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에게는 세상 전체가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수는 해가 떠오르기 전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옷은 이미 젖은 채로 말라 굳었고 발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종이 한 장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딸 수진의 주소가 적힌 종이었죠. 이번엔 문을 열어줄까 혼잣말을 내뱉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진의 집은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1층엔 중고 휴대폰 가게와 반찬 가게가 줄지어 있었고 계단 구석엔 오래된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철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눌렀을 때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잠시 후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수진의 눈빛엔 놀람과 당혹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단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냥 잠깐 들렀다.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는 남편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또 빚독촉이야? 수진은 당황한 듯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던 분이에요. 그 순간 만수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진은 시선을 피하며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의 얼굴이 점점 가려졌고 결국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와 그를 흘끗 보았습니다. 따님 집 찾으셨어요?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는 모양이에요. 그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입술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물 밖으로 나와 근처 찜질방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이 되면 노숙자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하룻밤만 그가 조용히 중얼거리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피곤한 사람들, 일용직 근로자, 노숙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찜질방의 공기는 눅눅했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수령자, 행방불명. 그 뉴스 속 이름은 바로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냄새난다며 자리를 옮겼고 직원은 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의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곧 고요해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는 다시 거리에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이 하나둘 깨어나며 상인들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붕어빵 냄새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 냄새가 어릴 적 은비와 함께 걸었던 겨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하얗게 김이 오르는 숨을 내쉬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막내한테 가보자.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새벽 햇살이 건물 사이로 비쳐들며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버스 번호판 위에 쓰인 응곡동이라는 글자를 바라보며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속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버스는 오래된 주택가를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은 아침 햇살에 비쳐 한층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박만수는 뒷좌석 창가에 앉아 손에 쥔 동전 몇 개를 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젠 마지막이겠지. 낮게 내뱉은 그 말이 유리창에 부딪혀 사라졌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렸습니다. 막내 은비의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2층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손때 묻은 초인종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나다, 은비야.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은비는 아버지의 몰골을 보고 놀란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외투는 먼지투성이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그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다. 은비는 급히 그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작은 방 한켠에는 전기밥솥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씻으세요. 따뜻한 물 틀어놨어요.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그의 어깨를 감싸자 오랜만에 몸이 녹는 듯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자신도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주름진 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냄새지. 욕실을 나서자 은비는 깨끗한 수건과 옷을 내밀었습니다.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달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은비는 조용히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밥 한 숟가락을 떠입에 넣었습니다. 짭짤한 된장 맛이 혀끝에 닿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은비는 회사로 가기 위해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푹 쉬세요. 저녁에 오면 아버지 좋아하시는 생선구이 해드릴게요. 그녀가 현관을 나서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에 앉아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선풍기, 오래된 라디오, 벽에 붙은 아이들 그림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비가 퇴근에 들어오자 그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힘드셨죠, 아버지? 그녀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따뜻해서 말이다.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등을 두드렸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빗소리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덮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냄새 참 오랜만이구나. 그리고 그 밤 박만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박만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은비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주전자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시고 푹 쉬세요. 그녀는 웃으며 나갔지만 그 웃음 뒤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지자 그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전날 은비가 차려준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진심이구나.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에는 오래된 메모와 자식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펜을 들고 마지막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비야, 가진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란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단단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꺼내 유언장과 함께 편지를 넣었습니다. 이제야 좀 홀가분하네. 낮게 중얼거린 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을 스쳤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후 그의 어깨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무렵 은비가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는 아버지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녀가 다가갔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라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언장과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비야, 사람의 마음은 가진 게 아니라 지키는 거다. 은비는 편지를 품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등을 잡은 채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물들며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의 얼굴은 평온히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은비는 마지막까지 관 앞을 지키며 향을 피웠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변호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박만수 선생님의 유언장 관련해 찾아왔습니다. 그의 말에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첫째 혜정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유언장이요? 아버지께 그런 게 있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직접 작성하신 문서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자 고요 속에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만수의 전 재산은 막내딸 박은비에게 전액 상속한다. 순간 모든 시선이 은비에게 쏠렸습니다. 혜정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왜 저희는 자식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속은 고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서류는 공증되어 있습니다. 은비는 잠시 말을 잃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혜정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결국 아버지도 막내만 예뻐했지. 수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몰랐던 거야. 그분 마음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변호사는 봉투 속에서 또 하나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기부 관련 문서였습니다. 고인은 상속인에게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뜻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은비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혜정은 말없이 자리를 떠났고 수지는 마지막으로 관 앞에 서서 향을 올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떠나보내야겠네, 아버지. 은비는 관 옆에 앉아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진짜 재산이 있다. 그 문장이 그녀의 가슴 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창밖으로 석양빛이 장례식장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은비는 아버지의 사진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아버지 뜻 꼭 지킬게요. 그 순간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향불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은비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르고 싶어요. 이 재산 절반은 사회에 돌려드릴게요. 변호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액 상속받으신 건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은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가진 걸 나눌 줄 알아야 진짜 부자라고. 그녀는 준비해온 기부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만수 복지재단 설립안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재단의 이름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언론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200억 상속받은 딸, 절반 사회 환원 선언.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은비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한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 집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첫 입주자 명단이 확정되던 날, 은비는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녀는 헬멧을 쓰고 벽돌을 쌓는 작업자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 아버지처럼 살던 분들이 다시 편히 머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에 현장 감독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분 참 대단한 분이셨나 봅니다. 해가 질 무렵 현장의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습니다. 은비는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여전히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가난할 때는 마음을 보았다. 부자가 되면 마음을 잃지 말거라. 그녀는 손에 쥔 흙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복지재단 사무실 한켠에는 작은 유리 진열장이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구두와 구겨진 사진 한 장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세 자매가 아버지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 앞에 향을 피우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몇 달이 흐르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세 자매는 나란히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 위로 그들의 발걸음이 조심스레 이어졌습니다. 혜정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수지는 손에 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은비는 조용히 아버지의 사진이 걸린 봉화남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 왔어요. 그녀가 낮게 인사했습니다. 혜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왜 그러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그녀의 눈가가 젖었고 수지는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보다 마음을 남기셨네요, 아버지. 세 사람은 향을 피우고 천천히 절을 올렸습니다. 묵묵히 향연기가 하늘로 오르자 공간은 고요해졌습니다. 은비는 봉화남 앞에 작게 접은 편지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삶이 제 삶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문장은 그녀가 직접 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잠시 후 세 자매는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닿자 세 사람의 표정에는 묘한 평온이 번졌습니다. 혜정은 조용히 말했다죠. 앞으로는 자주 오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라도 함께 해야지. 그 말에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두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비는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 도착한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복지주택 첫 입주자가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이곳 덕분에 다시 가족이 웃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비는 천천히 편지를 접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로 바람이 불어오고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죠? 아직 당신 이름이 살아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노을빛 속에서 낡은 구두의 그림자가 잠시 흔들리다 사라졌습니다.